자, 채권법 총론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나오는 것은 보호 의무, 안전 배려 의무. 이건 뭐냐면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자, 여기, 요 쇼핑이 나오죠? 제가 이제 먼 마트에 갔습니다. 마트에 가가지고, 뭐, 그런 사고가 되게 많이 나요. 카트, 카트 끌다가 뭐 다치고 엘리베이터 타다가 다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자 제가 원래 목적은 뭐예요? 원래 목적은 쇼핑이에요, 쇼핑. 그러면은 땡마트는 저한테 뭘 제공해야 되죠? 저랑 땡마트는 뭐 우유, 뭐 두부 이거를 이제 얼마 얼마에 사고 파는 그런 계약을 이제 맺었다고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 제가 언제 이마트랑 계약을 했나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도 모르게 굉장히 많은 계약을 맺고 살아가요. 자, 그럼 이마트가 아니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가 있냐면요. 제가 차를 끌고 이제 제가 요즘 뭐 PT를 받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이제 헬스장이 가까이 있지 않아. 그래서 헬스장이 멀리 있어서 집에 멀리 있어서 항상 이제 차를 타고 그 헬스장에 이제 그 주차장에 차를 대고 그다음에 지하 1층 헬스장에 가서 이제 헬스를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제가 거기서 벌써 몇 개의 계약을 맺은 줄 아세요? 자, 두 개의 계약이 있어요. 일단 가장 눈에 보이는 거. 첫 번째, 주차장 주차장 관리 측이랑 계약을 맺었어요. 자, 제가 주차장에 주차해놓고 나중에 나갈 때 그 돈 받는 데도 있고 안 받는 데도 있는데요. 일단 그거는 법률상으로 우리는 그게 계약 체결이에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주차장에 어 잠깐만요. 카톡이 떠가지고 아, 주차장에 제가 차를 갖다 놓으면은 그 주차장 관리 측은 있잖아요. 제 차가 안전하게 있을 수 있도록 거기에 뭐 만약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제 차를 막 부시고 막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죠.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제 차량을 안전하게 관리할 그런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제가 헬스장이랑도 계약을 맺은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뭐 회원 신청서, 회원 가입서 이런 거를 양식을 작성을 하지.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아요. 근데 일종의 이제 우리가 그 헬스장이랑 이제 계약을 하는 것은 헬스장 이용을 한다는 것은 걔네들이랑 계약을 맺은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그건 쌍무 계약이죠. 저는 걔네한테 한 달에 월 8만 원을 줍니다. 걔네는 제가 그 러닝머신을 이용하고 힙 업덕션 뭐 이런 거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런 기구들을 이제 갖다 놓는 그런 의무를 다 해야 되죠. 그리고 걔네들은 뭐예요? 그 헬스장 기구 제대로 이제 돌아가게끔 점검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 수건 뭐냐 샤워장에 막 엄청 쌓이는 그 수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뭐 빨리빨리 치울 그런 의무를 이제 부담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계약에서 나오는 자, 그럼 헬스장을 예로 들게요. 헬스장을 예로 들면은 그 주된 계약은 그거잖아요. 나는 돈을 내고 회원비를 내고 너는 내가 헬스장 이용할 수 있게 해주고 그게 이제 주된 계약인데 자, 그럼 만약에 내가 헬스장에서 그 물이 엎질러졌어요. 헬스장에 물 많이 들고 다니잖아요. 그 물 때문에 이제 실제로 뭐, 그 물 때문에 뭐 넘어져가지고 이제 뭐 돈을 얼마 받네 마네 막 이런 이제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그렇다고 하면은 원래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그 헬스장이랑 계약을 맺은 것은 주된 내용은 뭐예요? 헬스장 헬스 머신 사용하는 거 그거잖아요. 뭐 PT 선생님 받으면 PT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뭐 일주일에 한 시간씩 뭐 어떻게 막 자세 어떻게 하고 배 집어넣으세요. 이런 거 이제 하는 그런 교육이 들어가겠지만 그 교육도 역시 계약이죠. 교육이 아니라 계약입니다. 자, 근데 이제 주된 의무는 헬스장 측의 주된 의무는 헬스 그 기구들 잘 관리하고 그다음에 뭐랄까 그 헬스 기구들 잘 돌아가게 하고 이제 그런 건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엉뚱하게
좀 엉뚱한가? 엉뚱하다고 볼 수 있죠. 음, 다른 회원이 물을 엎지른 그것에서 제가 그걸 밟고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그 헬스장 계약에서 고유하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죠. 무슨 말이냐면은 헬스장에서 주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헬스장 그 헬스 머신을 쓰는 건데 만약에 헬스 머신이 다 고장인 그날 이제 뭐 전기가 제대로 공급이 안 됐대. 그래서 헬스 머신을 하나도 사용할 수 없으면은 그거는 당연히 이제 우리 주된 계약을 이제 얘네들이 이행을 못 하고 있는 건데 내가 거기서 남이 흐른 그 물 때문에 뭐 태닝 오일에 미끄러져 가지고 내가 넘어졌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것도 과연 계약 위반인가? 판례는 맞다고 해요. 왜냐? 뭐라고 하냐? 보호 의무, 안전 배려 의무가 있다. 자, 헬스장에서 판례는 이거예요. 이제 헬스장에서 적어도 너네들이 관리하는 그런 시설이잖아. 근데 시설이랑 이제 그 시설에서 이제 채권자인 나, 그 이제 뭐죠? 회원이죠. 회원인 나가 거기서 이제 헬스를 하다가 적어도 다치지 않게는 해야 되지 않겠니? 야, 뭐 쇼핑하다가 다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니?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의 이제 보호의무 안전배려는 이제 보통 뭔가 이제 어떤 공간에 제가 들어가서 어떤 그러니까 채무자가 점유하는 그런 공간 있잖아요. 채무자가 관리하는 공간. 예를 들어 헬스장, 뭐 마트, 쇼핑몰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공간에 가서 이제 보통 넘어지고 뭐 어디 다치고 이래가지고 이제 신체에 대한 그런 게 이제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예시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쇼핑카트 이제 들고 내려가다가 그 삐끗해가지고 그 뭐냐 그렇게 쭉쭉 내려가는 거 있죠. 에스컬레이터 말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 그게 갑자기 멈춰서 내가 급정거해서 내가 거기서 넘어져가지고 다쳤다? 그러면 이제 보호의무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이게 본래의 나와 그 마트 간의 그 본래의 고유한 그런 계약의 목적은 아니지만 내가 그 계약을 실행하는 그 와중에 내가 물건 사는 와중에 다치면은 그거는 너무 안 되잖아. 그건 너무 말이 안 되잖아. 라는 취지에서 음, 기본은 해야 된다. 그런 취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내가 거기서 다치면은 요 뭐예요? 그 헬스장 혹은 그 땡마트 여기다가 계약 위반으로 이제 채무불이행에 기한 그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매장에다 카트 끌고 가다가 발을 다침, 그다음에 근로자가 근로 현장에서 낙사한 사고 이런 것들은 이제 봐봐요. 이 근로 계약상의 주된 의무는 뭐예요? 나는 노동을 제공하고 넌 나한테 임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내가 그러면은 야 내가 근로를 제공하는데 그 근로를 제공하는 그 공간이 적어도 내 신체를 위협하는 공간은 아니어야 되잖아. 어,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네가 그 뭐야 안전모자 이런 것도 안 주고 그 어디 뭐 페인트 이런 거 공중 이런 거 공중에 떠서 페인트 이런 거 할 때 나한테 그 안전밧줄 이런 것도 안 주면은 뭐 나는 그 주된 계약을 제대로 달성할 수 없을 뿐더러 그런 기본적인 것은 지켜야 되지 않니? 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현장에서 낙사하는 이것은 비록 주된 계약과 관련은 없는 것이지만 이런 봐보세요. 안전 배려래잖아요. 안전하게 이게 말 그대로 이게 안전 제일 할 때 그 안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신체 손해에서 이제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 판례는 채무 불이행으로 파악을 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뭐 이런 사건이 되게 많거든요. 그 실무에서는. 헬스장, 뭐 음식점, 뭐 그다음에 또 뭐 쇼핑몰, 뭐 보통 이제 그 매장 운영하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의 어떤 고객들이 왔다가 이제 뭐 다치거나 뭐 그런 이제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그럴 때 이제 요 조문을 잘 활용을 하죠. 그런데 이제 뭐 보호 의무냐 혹은 안전 배려 의무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조금 이제 혼란이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뭐 따로 보호 의무는 뭐고 이게
이거를 완전히 이제 다른 개념이라고 완전히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 실무에 다시 이 보호의무 안전배려 의무가 완전히 이제 구별되는 다른 개념이라기보다는 실무에서는 사실 이제 이 390조 세무불이행 책임을 이제 청구를 할 때는 요 사업주가 보호의무 안전배려를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390조에 기해서 얼마를 청구합니다라고 이렇게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보호의무 안전배려 의무를 막 그 이제 뭐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각각의 어떤 정의라든지 이거를 너무 이제 깊숙이 파지는 말고 비슷한 거다. 자, 적어도 그 이제 쇼핑몰에서 다치는 건 안 되잖아. 뭐 등기하다가는 그런 거는 아니겠다. 뭐 헬스 받다가 그 태닝 오일 때문에 미끄러져서 다치면은 그건 좀 아니지 않니? 너무 기본적인 거잖아. 그 좀 안 다치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지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호 의무 안전 배려 의무는 그닥 어, 어려운 것이 아니다. 요 이그젬플을 잘 이해를 하시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위반하게 되면은 이제 변호사들이 390조를 들먹이면서 이제 여기 사업주한테 돈을 달라고 이렇게 한다. 자, 그다음에 금전채권 볼게요. 우리가 이자 얘기를 많이 하죠. 이자.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람들이 이자 하는데 이자는 자 보세요. 민법상 약정 이유를 의미할 수도 있고 지연 손해금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보통 이걸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법률 용어로 쓸 때는 이거를 잘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약정 이율은 이거예요. 1억 빌려줄 테니까 연 7%를 달라. 그러면 그 7%만큼의 돈 있죠. 그게 약정 이율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시점을 뒤에 썼나? 아, 뒤에 저기를 했구나. 그냥 여기다가 쓸게요. 자, 시점이 있어요. 빌렸어. 빌린 거. 그 다음에 갚을 시기를 당사자들이 정해놓겠죠. 언제까지 너 갚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빌린 시점부터 갚는 그 시점까지의 그 여기 그 원금 1억 원에 붙는 그 금액을 약정이율이라고 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1억 원에 빌려준 네가 1억 원을 빌려줬으니까 내가 그 대가를 얘한테 주는 거예요. 대가성이 있는 건데 자, 갚을 시기가 지났는데 내가 지급하는 거는 뭐라고요? 이거는 지연 손해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보통 이거랑 다 같이 이제 혼동해서 이자 이러는데 엄밀히 법적으로 이제 우리는 민법을 이제 공부해야 되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이거는 약정이율이고 여기는 지연 손해금이다. 그래서 음 그죠? 그 이후에 갚는 시기가 이제 변제기라고 하죠. 변제기 이후에 얼마 붙여서 달라라고 이제 약정하는 것을 지연 손해금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모호한 단어인 이자라는 말을 대신해 약정이율 지연 손해금이라고 이제 쓰자. 지연 손해금은 뭔지 알겠죠? 왜냐면은 원래 우리가 약정 계약상 우리가 요때 갚기로 계약을 한 건데 얘가 지금 못 갚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제때 못 갚고 있음. 돈을 제때로 못 갚고 있으면 뭐예요? 이거는 이행지체고 이행지체는 뭐예요? 채무불이행이잖아요. 그럼 채무불이행은 우리가 채무불이행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손해배상을 할 수 있죠. 근데 이 지연 손해금이라는 거는요. 지연 손해금이라는 거는 손해배상금이라고 봤죠. 왜냐면은 내가 요때 갚아야 되는데 이때 이후로 이때 갚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약정을 못 지켰죠. 그러면은 이 채권자는 나는 이때 이거 1억 다시 이제 받아가지고 딴 데 굴리려고 했는데 너 때문에 이제 이게 내가 1억을 못 굴리게 됐어라는 그런 취지에서 네가 채무불이행을 했으니 나는 그 손해배상을 받아야 되겠어라는 취지로 이 정하는 것을 이제 지연 손해금이라고 하고 이거는 뭐 일종의 나중에 배우겠지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림 자리는 뭐 아까 제가 이거 그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판례 이거 중요하죠. 무슨 얘기냐? 그림을 그려야 되겠네. 자, 봅시다.
보통 약정이율을 우리가 7%로 적용한다고 해봐요. 1억 1억 빌려준 대가로 1년에 이제 7억 빌려서 지금 2020년이고 2023년 말 이렇게 됐어요. 여기가 이제 변제기예요. 그러면은 요때 이거를 뭐예요? 이거를 약정이율이라고 하죠. 1억을 빌려준 대가로 그 이제 내가 주는 돈. 그러면은 2020년 초에 빌렸다고 하면 2020년, 21년, 22년, 2003년에 그 1억에 대한 7%를 이제 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당사자가 우리 약정 이율은 7%라고 한다라고 정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통 계약서 보면은 사람들이 보통 이제 약정이율이랑 지연 손해금이란 걸 이제 구별해서 쓰질 않거든요. 보통 이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걸 갚는다. 만약에 안 갚으면은 뭐 얼마를 지급한다. 요런 이렇게 뭐 이자를 얼마 지급한다라고 해서 막 이자를 되게 혼용해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얼마를 빌린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얘는 내가 너한테 1억 빌려줄 테니까 너는 나한테 그 7%를 달라라고만 약정을 하고 만약에 안 갚으면이라는 그거를 얘네들이 정하질 않았어요. 그런 경우에 그러면은 만약에 안 갚을 때 그러면은 여기 이 시점 있죠? 요거는 최종적으로 갚는 때이고 안 갚기 시작한 요 시점부터 여기까지 갚을 때까지는 몇 프로를 적용해야 됩니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음, 왜냐면은 이게 이제 금전 채권이잖아요. 이거는 돈을 빌려주는 건데 통상 우리가 이제 채무를 제대로 이행을 안 해서 발생하는 손해액을 확 그 우리가 입증하거나 그러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제가 이제 뒤쪽에서 이제 설명을 할 테지만 어 내가 제가 이따 그거는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간에 손해액을 특정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채무불이행이든 아니면은 그 불법행위든 간에 그로 발생한 그 손해배상을 뭐 네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래 그럼으로 인해서 네가 얻은 손해를 금전으로 얼마나 환산할 거니라고 했을 때는 그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예? 제가 그 땅을 못 사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픈데 그럼 마음이 너무 아픈 걸 대체 얼마로 할 건데 마음이 아픈 게 뭐 5천억 아니 5천만 원이면 되나요? 아니면은 5천만 원, 땅값이 5천만 원인데 내 마음이 아파서 5천만 원을 달래. 그게 말이 되나요? 상대방이 이제 항변이겠죠. 그게 말이 되나요? 지금 땅값이 5천만 원인데 지금 위자료로 5천만 원을 구한다고요? 지금 말이 되나요? 이렇게 하겠죠. 상대방은. 아무튼 이제 손해액을 이제 정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 이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인데 근데 이 돈을 빌려주는 것 같은 경우에는요. 명확하잖아요. 왜냐? 자, 우리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이 1억을 빌려주는 대가로 7%를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이걸 만약에 이 지연 손해금에 대해서 안전행했다고 해봐요. 손해액을 얘네들이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1억 원을 빌려준 대가로 7%를 했으니까 1억 원을 네가 못 갚으면은 대충 이제 짐작하면은 나한테 7%의 손해가 난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이게 내가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1억 원을 이때 못 받아가지고 받는 손해가 7%라고 단정을 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게 뭐 내가 땅을 제때 인도하지 않아서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내가 그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뭐 무슨 프로그램 만들어주고 뭐 퇴사하기로 했는데 프로그램 중간에 만들다가 뭐 소스 코드 이런 거 안 이뤄주고 무단 퇴사했다.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확정하는 게 그런 손해를 금전으로 환산하는 게 더 어려워요? 아니면은 이 7억을 안 빌려줬을 때 7억 안 갚았을 때 얼마를 받지라고 이걸 정하는 게 더 쉬워요. 이게 더 쉽지 않겠어요? 왜냐면은 우리 뭐 봐봐요. 이 사람이 1억을 빌려주고 7%를 받는다는 것은 이 빌려주는 1억 이 사람한테 어떤 이 교환 대가로 자기가 7%를 받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1억을 내가 필요한데 이제 그거를 못 받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내가 1억을 돌려받아야 되는데 못 돌려받는 것에 대한 손해잖아요. 그것은 이거랑 비슷한 상황이다. 네가
1억에 7%를 붙였어? 그러면 너는 1억에다가 연 1억을 남한테 자, 네가 남한테 1억을 1년에 빌려준 대가로 7%를 받는다면은 너의 손해도 아마도 1년에 7%라는 것이라고 이제 1년에 7% 정도 날 것이다라고 이제 판례는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봐봐요. 당사자 간의 그 약정이자는 7% 정했어. 근데 지연 손해금은 정하지 않았어. 계약서 아무리 봐도 뭐 금전대차 계약서 이런 거 쓸 거 아니에요? 뭐 이제 뭐 얼마 빌려주고 뭐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했는데 지연 손해금은 당사자가 정하지를 않았네. 그러면은 변제기 이후에 지연 손해금은 이거는 7%로 된다라는 게 이제 판례 입장이에요. 그다음에 자, 역시 이제 같은 상황입니다. 지연 손해금 안 정했어요. 근데 봐봐요. 근데 이거는 이제 완전 다른 상황입니다. 아, 지우개. 아, 2번 같은 경우는요. 어떤 상황이냐면요. 2번은 이런 거예요. 내가 1억에 대해서 3%를 빌려줬어요. 3% 1년에 이자 3%야 라고 이제 약정 이율이 3%인 거예요. 근데 갚을 때 변제기가 됐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 3% 우리 법정이율은 뭐예요? 법정이율 5%죠. 근데 이거 3%보다 낮죠. 그럼 판례가 여기에 그 적용되는 우리 아까 봤잖아요. 약정이율이 있는데 지연손해가 없는 경우에 여기 7%가 여기 7%로 왔었잖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법정이율보다 이 낮은 이율이 있는 경우에는 요거는 어떻게 된다? 법정이율 5%로 쳐준다. 왜냐? 판례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아, 얘네들이 물론 그 1억에 대해서 이제 3% 준다고는 했어. 근데 그 우리가 진짜 법정 이자라는 거는 되게 이거 조금 쳐주는 거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3% 받기로 한 거는 법정률보다 적게 받기로 했네. 얘네들 간에 무슨 뭐 사정은 있었겠지.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돈을 얘네 사람들이 이제 안 여기를 안 갚을 때 통상적으로 그 이제 법정 이율이 5%니까 지연 손해금도 5%로 보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5%라고 우리가 책정하고 있잖아. 그러면은 여기 거는 당사자들이 여기 아무로 3%라고 정해도 이것까지 3%라고 정했을지는 우리도 몰라. 그러니까 더 유리한 5%를 적용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 당 그 이제 판례 입장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다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이 3% 5%인 경우에는 5%를 인정하는 것이 이제 판례의 태도다. 그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요.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겁니다. 자, 둘 다 약정이 있는 거예요. 약정 이율은 3%, 그다음에 지연 손해금 4%로 한다라고 계약서에 명백하게 적혀져 있어요. 근데 이거 3%는 이렇게 정했다 쳐. 근데 지연 손해금은 우리 아까 말했잖아요. 이거 법정 이자보다 낮잖아요. 법정 이율보다 낮잖아요. 근데 이거 인정해줘야 되나요? 네, 이럴 땐 인정해준다는 게 판례예요. 왜냐면은 아까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이 이거를 정하지를 않았어요. 정하지를 않아가지고, 아, 그러면은 뭐 3%를 해야 되나, 5%를 해야 되나라고 판례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5%를 정한 건데, 이거는 판례가 정할 필요가 없어. 이미 당사자가 자기 4%로 하자고 정해놨어. 그러면은, 이거는 당사자들의 의사를 존중해줘야지. 아, 이거는 뭐 법정 이율이 5%라는 거는 뭐 엔간한 채권자들도 알고 있을 텐데, 4%라고 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를 배려해서 그 계약을 정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해서 4%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 각각의 사례들을 잘 알아주시고 요거 이게 좀 이제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이해가 어려운데 요거를 특히 2번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한도 초과는 이제 지금 여러분 그 요즘 뭐예요? 돈 빌려주고 이자 50% 이렇게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은 네가 1억 빌려주고 못 갚거나 아니면은
우리 이제 엄밀히 구별해서 이자 이렇게 하지 말고 이자 하지 말고 약정 이율과 지연 손해금을 내가 50% 각각 50% 받기로 한다라고 이거 하면은 이거 무효예요? 안 무효예요? 이건 판례는 무효라고 봅니다. 자, 그럼 무효는 원래 이거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보냐면 일부 무효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게 최근에는 아마 20%일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 이율이 판례가 유효로 인정하는 그 이율이 20%일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20%가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혹시 20%가 아니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20%인데 그러면은 이게 뭐예요? 20%를 초과하면 이 30%만 무효고 20%까지는 채권자가 받을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다음에 채무불이행이 이제 나오죠. 390조. 채무불이행에서는 그 유형도 일단 중요한데 이제 각각의 유형에 따라 그 예를 들어서 이행지체는 동시항변권이랑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행 거절의 경우에는 채권자 지체랑 그 연결되는 게 있어서 그래서 조금 이제 어렵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채무불이행. 자, 일단 이행보조자가 나오는데요. 이행보조자는 쉽게 생각하면 돼요. 다시. 자, 이행보조자 이제 채무자와 관련해서 나오는 개념이죠. 근데 이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채무자 측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채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즉 우리가 그 뭐죠? 이제 대부분의 계약은 멍청이가 아닌 이상 쌍무 계약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나는 얘한테 돈을 주고 얘는 나한테 땅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땅 여기 이 땅을 이전해 주는 사람 있죠. 나는 얘한테 이제 땅 이전해 주세요. 내 돈 다 냈으니까 잔금 다 냈으니까 땅 이전해 주세요라고 했을 때 이 땅을 이전해 주는 과정에서 이 매도인이라는 사람은 조용팔이에요. 근데 조용팔 씨가 뭐 등기 이런 거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땅을 이제 내놓을 때 부동산에 내놓죠. 공인중개사 통해서 내놓죠. 그다음에 또 누구 있어요? 그 등기해주는 과정에서 법무사도 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이 중개사 이거는 이 조용팔 씨의 땅을 파는데 관여하는 사람이죠. 그러면 조용팔 씨의 땅을 넘겨줄 의무와도 관련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이행보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근데 꼭 이 조용팔 씨의 그 전격적인 뭐랄까 지휘 감독하에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요 이제 채무와 관련해서 그 자기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지어주세요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공사업체가 들어오겠죠. 근데 공사업체에서 일하는 이분도 내 건물을 지어주는 즉 자기의 그 공사할 채무를 이행하는 그 채무자를 돕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이행 보조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뭐 이 사람이 이행 보조자니 아니니 이런 판례는 그런 문제는 나오지 않을 거예요. 뭐 1%의 가능성이라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런 쟁점이 이제 많은 게 아니고 오히려 뭐 이제 이행 보조자가 그 요 용팔시의 그 어떤 뭐 용팔시의 그 직원이라서 뭐 이 사람의 뭐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냐 뭐 이런 게 이제 쟁점이 되는데 그렇진 않다. 자, 중개사, 법무사 요 사람이 막 그 뭐냐 9 to 6 그 회사에서 뭐 데스크에서 뭐 하는지 이렇게 관리 감독하고 그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땅 파는 그런 의무와 관련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도움을 줬으므로 이 사람들을 이행 보조자로 보면 된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채무불이행의 유형. 이행지체 어렵지 않죠? 자, 이행지체는 아까 그런 거예요. 우리 돈 빌려가지고 요때 빌려서 요때 갚는 걸로 했잖아. 근데 네가 안 갚고 있어. 그러면 그걸 이행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근데
근데 이행지체는 이제 뭐가 쟁점이냐면요. 동시이행 항변권과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그 쌍무계약 관련한 강의에서 동시이행 항변권을 이제 자세하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대부분의 계약은 쌍무계약이죠. 쌍무계약입니다. 그러면은 어, 자, 대부분의 계약은 쌍무계약. 자, 그러면은 땅 파는 거를 이제 다시 예로 들어볼게요. 이거는 땅 매 계약이지만 등기 이전과 관련해서는 뭐예요? 등기 이전 채무와 관련해서는 채무자는 누구예요? 파는 사람. 그다음에 돈, 매매 대금, 지급과 관련하여서의 채무는 누가 채무자예요? 사는 사람. 그러면은 이런 이 땅 매매와 관련해서도 이 채무가 이제 두 개가 존재하는 거고 따라서 쌍무계약이잖아요. 말 그대로 쌍무계약은 채무가 두 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 관련해서 이 등기 이전 채무와 관련해서는 이 파는 사람이 채무자고 이 돈 지급 관련해서는 사는 사람이 채무자란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이제 쌍무 계약은 요 각자 이제 채무가 이제 동시이행 관계라고 보잖아요. 그러면 동시이행해서 그러면은 내가 돈 한 푼도 안 주면서 야 뭐 그 언제까지 이전해 주기로 했는데 왜 안 줘? 이전 안 해줘. 너 그럼 그때부터 이전해 주기로 한 그 날짜부터 너 손해배상 지급해라고 하는 게 우리 정의에 맞아요? 정의롭지 않아요.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저는 이제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면은 아 내가 얘한테 야 파는 사람 너 왜 등기 안 해줘? 하고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 의무는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가 이제 등기를 안 해주는 그 상황이 이행지체인 거죠. 그러면은 이행지체에 빠지게 해서 이행지체에 빠지면 어때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동시이행에 있다는 것은 지금 얘가 이 파는 사람이 너, 야, 돈 줘. 돈 주기 전까지 내가 등기 안 해줄 수 있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주장을 못하게 하려면은 내 거를 내 의무를 다 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동시이행과 관련해서는, 등기 채권과 관련해서 나의 채무를 다했을 때,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얘한테 야 등기 해줘 플러스 등기 안 하고 있네 이행지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내 거를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이고 그래서 이제 근데 이행지체라는 게 이행기에 도래가 됐는데도 얘가 안 하고 있다 채무자가 안 하고 있다 그게 이제 쟁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시항변권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은 얘가 이행기가 도래가 됐는데도 이제 안 하고 있는 그 상태를 만들려고 하면은 동시 이행을 깨버려야 된다니까요. 왜냐면요. 자, 봐봐. 얘한테, 야, 네가 안 하고 있어. 네가 지금 이행지체 상태야라고 말하려면은 얘는 그러면 뭐라고 항변하냐면요. 야, 네 돈이나 내놔. 너 돈 한 푼 안 주고도 지금 나한테 하라고 한단 말이야? 라고 이제 얘 주장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주장을 아니야. 나는 다시 항변해야 되죠. 아니야. 나는 돈 다 줬어. 근데 지금 난 내 할 일 다 했는데 네 할 일을 안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얘의 그 동시이행 항변권을 내가 재항변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이거는 뭐 항변, 재항변은 사실 여러분이 이제 알 필요는 없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를 이제 알아야 되죠. 음, 항변, 재항변의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시 이제 해봅시다. 좀, 뭐 이거는 여러분 항변, 재항변 이거를 알 필요는 없지만 자, 이렇게 해보세요. 자, 어떻게 얘기하냐. 저랑 이제 길동이랑 땅 파는 거, 제가 이제 땅 사기로 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청구하겠죠. 야, 등기해줘. 그러면 길동이가 뭐라고 하겠어요? 길동이의 항변이 있습니다. 항변. 야, 우리 동시행 관계잖아. 너는 돈 한 푼 안 주고서 나한테 그 저기 돈 달라고 하냐?
동시이행의 항변을 합니다. 그럼 나는 뭐라고 했어요? 나는 재항변. 뭐라고 해요? 야, 나 그 잔금 그것까지 다 그 주려고 지금 제재 넣어놨다. 그 지금 저기 뭐냐 아니면은 뭐 그 뭐냐 야 내가 준비하고 내가 그 내용 증명까지 보냈잖아. 아니면은 이 실제로 그 요 매도인 요 계좌에 야 네 계좌로 그 잔금까지 다 쐈거든? 라고 하면서 재항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얘는 더 이상 동시이행 항변을 행사할 수 없죠. 그러면은 이 상태를 이제 이행지체라고 봐서 내가 이 얘의 재앙 그 동시행 항변권을 깨트린 요 상태 있죠. 그럼 이 상태면 얘가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행지체에 빠지면은 뭐예요? 나는 이때부터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채무불이행의 한 종류니까 이저 이행지체가. 그래서 내가 채무불이행에 기한 이제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얘의 항변권을 이게 항변이란 말이에요. 항변이 뭐냐면요. 뭐 내놓으세요라고 했을 때 안 됩니다. 그 이유로서는 어쩌고 하는 게 이제 그 뭐야 이걸 뭐라고 하죠? 어, 쉬운 말로 뭐라고 해요? 항변을 딴지 건다? 딴지 건다? 이거 말고 더 적절한 용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딴지 거는 걸 이제 항변이라고 해요. 지금 이제 내가 해달라는 거 못 해주는 그걸 되는 거죠. 딴지 걸. 근데 내가 딴지 목표에 다시 재항변합니다. 야 이거 내가 그 저기 제공했으니까 네 이거 항변할 수 없거든.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부터 이제 이행지체에 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행지체는 이제 그 동시행 항변권이라는 이제 그 주제가 등장하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것이지 그 외에는 엄청 어려운 그런 논점은 없고요. 자, 그다음에 이행 거절은 무엇이냐? 그냥 이행지체 하나라고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이행 거절은요. 너무 확실하게 그 채무자가 이 채무자가 이런 거 야 등기해줘. 등기해주세요. 등기는 언제 해주실 건가요? 저희 등기해주실 날짜가 지났는데요. 그 법무사님 뭐 고용은 하셨나요? 어쩌고 막 그렇게 제가 카톡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답장을 해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뭐 어쩌고 아니면은 뭐 또 어느 날은 안 읽씹하고 그래요. 이거는 이행지체. 무슨 말이에요? 제가 잔금까지 다 이행을 했는데 얘가 그 안 차일피일 내가 잔금 지급 3월 31일까지 이제 잔금 지급 다 했고 그러면 얘에 맞춰서 이 사람이 잔금 지급과 동시에 이 등기를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 나는 이거를 다 했는데 얘는 이거를 지금 안 해주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차일피일 미룬다 이행지체. 근데 얘가 뭐예요? 돈 다 받았어. 잔금 다 받았는데 아예 카톡 차단. 이게 이 카톡 차단. 이 뭐예요? 카톡 차단하고 막 잠수 타요. 3월 30일 이후부터 잠수 타고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3월 30일 잠수 타요. 그래서 뭐지? 저는 계속 연락을 시도하려고 하는데 전화도 안 받고 이 사람이. 그런데 그 다음 날이 4월 1일에 저한테 내용 증명서가 이제 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매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라고 해요. 이 사람 뭐예요? 지금 매매 계약 해지하겠다는 건 뭐예요? 이게 뭐 이 사람이 해제하겠다고 해서 그 해제가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이 사람의 주장이거든요. 보통 그 내용 증명서 보낼 때 내용 증명이라는 거는 여러분 아무런 그 효력이 없는 거 아시죠? 그냥 겁주려고 보내는 경우가 많은데 겁주려고 보내거나 아니면은 내가 몇 월 며칠에 이 사람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라는 어떤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는데 이 사람이 이제 나한테 뭐 해제할 거예요라고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냈어요. 그럼 그건 뭐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이 토지 안 넘겨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해제되는지 안 되는지는 그거는 법정 가서 따져봐야 될 문제고 어쨌든 지가 해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얘도 뭐 법률 잘 모르는 애예요. 근데 해제는 어서 주워 들었나 봐. 그래서 해제하겠다고 해. 그럼 그건 뭐예요? 거기 이면에 있는 것은 그 내 땅 넘겨주기 싫어 이런 거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미 이 계약해놓고선 자기가 등기 넘겨줘야 되는 걸 아는데 그런 상황에서 해제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땅 넘겨주기 싫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은 너무 확실하게 내가 안 해주겠다. 내 그 등기
이전 채무를 해지 않겠다라는 그런 걸 표현한 것으로서 이제 이행 거절이 됩니다. 그래서 이행 거절은 이행 지체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이제 누가 더 확실하게 내가 그 채무를 이행 안 하는 것을 더 확실하게 표현을 했느냐, 어떤 강도로 이제 표현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그렇죠. 내용 증명 보내서 계약의 불성립, 무효, 계약 해제 이렇게 상대방이 주장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게 계약이 무효가 될지 계약 해제가 될지는 몰라요. 그거는 지금 이 계약에서 뭐 무슨 하자가 있다거나 변호사 상담을 통해서 알아봐야 될 문제고, 이렇게 상대방이 지금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는 상황은 이 사람이 지금 땅 넘겨주기 싫은 거예요. 나 땅 안 넘겨줄래라는 그런 의사 표시를 이제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행 거절이라고 이제 판례가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행 거절이랑 이행 거절은 이제 이행 지체 하나인데 이제 손해배상 시점에서만 조금 다르고요. 그냥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채권자 지체. 우리가 여태까지 이행 거절이랑 그다음에 이행 지체는 뭐예요? 누구 거예요? 채무자가 이행 거절했냐, 이행 지체했냐와 관련된 거죠. 근데 채권자 지체는 뭐예요? 채권자가 지체를 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우리 채무 불이행을 논하는 거잖아요. 그죠? 채무 불이행을 논하는 건데 왜 채권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죠? 채무자만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그런 의문이 들죠.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말라서.